터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정신이 드시오, 선비님. 희미하게 눈을 뜬 이선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웬 처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나는...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처녀가 그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깨어나셨으니 이제 우리 혼인합시다. 아버지가 그러셨는데 눈밭에서 주운 서방님은 하늘이 점지해준 내 서방님이랬소. 분명 그는 한양으로 가던 길이었고 끔찍한 추위 속에서 정신을 잃었던 것까지는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생전 처음 보는 흙집 천장이요. 눈앞에는 산짐승 가죽을 뒤집어 쓴 처녀가 앉아 다짜고짜 혼인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슨 해구에 망측한 상황이란 말인가. 그는 평생 성현의 글만 읽으며 쌓아온 이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사력을 다해 외쳤습니다. 궤변, 요망한 소리. 때는 바야흐로 동지 섣달, 한 해 중 가장 춥다는 대한이 코앞인 시절이었습니다. 이선주는 내년에 있을 대과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책을 실은 당나귀와 그를 보필하는 건장한 노비 둘이 따르고 있었으니 웬만한 현감의 행차보다 더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선주는 어려서부터 신동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와 몸가짐 하나하나에는 명문가 자제로서의 긍지와 선비로서의 꼬장꼬장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문경세제의 험준한 고갯길에 접어들었을 때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더니 이내 주먹만 한 한방눈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순식간에 사방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고 길의 흔적은 하얀 눈 밑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준과 일행은 잠시 눈을 피할 곳을 찾아 헤맸지만 험한 산세 속에서는 마땅한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나귀가 얼어붙은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디며 비명을 질렀고 이에 놀란 노비 하나가 당나귀를 붙잡으려다 함께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은 노비 하나와 선주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선주는 일단 사람부터 구해야 한다 며 앞장서서 비탈을 내려가려 했지만 거센 눈보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비에게 너는 여기서 기다리거라. 내가 길을 찾아보겠다. 는 말을 남기고 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패착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가지 않아 자신이 왔던 길마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방은 온통 하얀 눈의 장막뿐이었고 방향 감각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목이 터져라 노비의 이름을 불렀지만 매서운 바람소리만이 공허하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결국 선주는 첩첩산 중에서 완벽한 미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해는 저물어가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두껍게 껴입은 도포는 눈에 젖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뱃속에서는 허기가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정처 없이 눈밭을 헤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이런 험한 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교차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다리는 더 이상 움직이기를 거부했고 그는 거대한 소나무 아래에 쓰러져 몽롱한 의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덫을 확인하러 산을 오르던 한 처녀가 눈 속에 반쯤 파묻힌 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오달레였습니다. 달레는 멧돼지 덫을 확인하러 나섰다가 뜻밖의 사냥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나그네인가 싶어 무심히 지나치려 했지만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숨결을 보고는 아직 살아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험한 산골에서 객사한 시신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관아에 끌려가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끙끙대며 선준을 근처에 숨겨두었던 나무 썰매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사내의 몸은 웬만한 통나무보다 더 무거웠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썰매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달래는 아버지 오 영감과 함께 선준을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밤낮으로 극진한 간호를 시작했습니다. 꽁꽁 언 그의 옷을 벗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입을 벌리지 못하는 그에게 물개 쓴 미음을 흘려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기를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마침내 선준이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달래는 기뻐하며 그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열이 내린 것을 확인한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농담처럼 하시던 말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준이 몽롱한 정신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달래가 그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선준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여인의 소나귀 힘이 어찌나 센지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오? 라며 기겁했습니다. 그러자 달래는 천연덕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례하긴요. 이제 부부가 될 사이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소. 겨울산에서 짐승 말고 사람을 줍거든. 그건 하늘이 맺어준 배필이니 놓치지 말라고 말이오. 그녀의 말에 선주는 어안이 벙벙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선주는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선비로서의 위엄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처자, 나는 이미 정혼한 몸은 아니나 혼사는 마땅히 가문의 어른들께서 정하시는 법이오. 어찌 남녀가 이리 경망스럽게 인연을 논할 수 있단 말이오. 더구나 나는 처자의 이름도 근본도 알지 못하오. 그는 최대한 점잖게 그녀를 타이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달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은 달래요. 근본은 저기 저 백두산이오. 됐소? 이제 우리 혼인합시다. 그녀의 막무가내식 논리에 선주는 평생 읽어온 성현의 말씀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선준과 달래의 실랑이가 한창일 때 밖에서 담뱃대를 손질하던 오 영감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덥수룩한 수염에 산짐승처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전직 포수 출신답게 그의 몸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렀습니다. 선주는 내심 그가 딸의 망발을 꾸짖고 자신을 이 해괴한 상황에서 구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오 영감은 딸의 편이었습니다. 그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선준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 딸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닐세. 우리 화전민들에게는 우리만의 법도가 있는 법이지. 오 영감은 곰방대에 담뱃잎을 채워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내 귀한 약초를 세 뿌리나 다려 먹였고 저기 저 벽에 걸린 곰 가죽을 덮어주어 동사를 면하게 했네. 목숨을 구해줬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나. 혼인이 싫다면야 강요할 수는 없지. 대신 저 곰 가죽 값이라도 톡톡히 쳐서 내놓고 가게나. 그는 벽에 걸린 거대한 곰 가죽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선주는 기가 막혔지만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엽전 한 푼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주는 꼼짝없이 그들의 집에 머물며 신세를 갚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 영감은 그에게 밥값은 해야지라며 온갖 굳은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아궁이에 불이 꺼져가네. 장작 좀 패오게. 물독이 비었네. 저 아래 계곡까지 가서 물 좀 길어오게나. 선주는 평생 북과 책만 잡았던 몸이었습니다. 그는 어설픈 솜씨로 도끼질을 하다 제 발등을 찍을 뻔했고 무거운 물지개를 지고 비탈길을 오르다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달래가 나타나 에이, 답답해, 비키시오 라며 대신 일을 해주곤 했습니다. 오 영감은 그런 선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선준이 일을 잘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군말 없이 해내려는 성실함과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 끈기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몸은 약골이었지만 선준의 눈빛에는 선비로서의 꼿꼿함과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 영감은 속으로 허허 저놈 봐라. 겉은 허여멀건 새님인데 속은 제법 단단하구나. 우리 달래 서방감으로 아주 나쁘지는 않겠어. 라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능구렁이처럼 선준을 떠보며 서서히 그를 사윗감으로 점찍고 있었습니다. 달래가 눈밭에서 훤칠한 선비 나부랭이를 주워왔다는 소문은 산불처럼 빠르게 작은 화전민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속이 뒤집어진 사람은 바로 마을에서 힘께나 쓴다는 총각 만드기였습니다. 만드기는 어려서부터 달래를 마음에 품고 기회만 되면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달래와 혼인하여 가정을 꾸릴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굴러온 돌이 자신의 복덩이를 채 가려 하자 그는 질투심에 눈이 멀 지경이었습니다. 만드기는 아침부터 불이 나게 달래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당에서는 달래가 선준에게 도끼질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서방님, 그렇게 하면 손목이 나간다니까요. 허리에 힘을 딱 주고. 달래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자 만드기의 눈에 불이 튀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두 사람 앞으로 걸어가 선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게 누군가 했더니 한양에서 오신 샌님이시구먼. 샌님은 계집처럼 방구석에 앉아 붓이나 놀릴 줄 알지. 이런 사내다운 일이나 제대로 하겠소? 그는 선준의 손에서 도끼를 빼앗아 들고는 보란듯이 우람한 팔뚝을 뽐내며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을 준 탓인지 도끼날이 엉뚱한 곳에 박혀 빠지질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벌개져 끙끙댔고 그 모습에 달래는 핀잔을 주었습니다. 만드기 오라버니는 힘만 좋지 머리를 쓸 줄을 모르네. 그러니 곰도 못 잡는 거요. 달래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만드기는 더욱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는 선준을 노려보며 마을 남자들 사이에서 힘을 겨루는 통나무 들기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선준은 어이가 없었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사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내키지 않았지만 만드기의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구경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드기는 거대한 통나무를 번쩍 들어 올려 괴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제 선준의 차례. 모두가 그가 실패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선준은 통나무를 들려 하지 않고 근처에 있던 지렛대 원리를 이용할 만한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성형께서 말씀하시길 힘으로 안 되면 지혜를 쓰라 하셨소. 라며 지렛대를 이용해 가뿐하게 통나무를 들어 올렸습니다. 결과는 선준의 압승이었습니다. 만드기는 씩씩거리며 돌아갔고 선준은 마을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얼떨결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만드기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달래의 서방님 만들기 작전은 더욱 노골적이고 맹렬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한시도 선준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선준을 졸졸 따라다니며 산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온갖 지식들을 강제로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선준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약초와 독초를 구별하는 법,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종류를 알아맞히는 법, 그리고 덫을 놓는 법까지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선준은 그때마다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방님, 이 버섯은 색깔이 화려하니 독버섯이요. 잘못 먹으면 황청일 구경을 하게 되니 조심하시오. 서방님, 저건 노루 발자국이니 저쪽으로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는 계곡이 나올 것이오. 선주는 그녀의 해박한 지식에 놀라면서도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사는 그녀의 모습에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손에 흙 묻히는 것을 질색했고 펄떡이는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이 야만적인 곳을 벗어나 북과 먹이 있는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달래는 그런 선준의 속도 모르고 매일같이 자신이 잡은 사냥감을 요리하여 그의 앞에 대령했습니다. 어느 날은 갓 잡은 꿩을 통째로 구워 내놓았고 어느 날은 토끼를 잡아 탕을 끓여왔습니다. 선주는 처음에는 비위가 상해 젓가락도 대지 못했지만 며칠을 굶다시피 하자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토끼탕을 한 숟갈 떠먹고는 의외의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투박하지만 깊은 맛이 나는 것이 한양의 이름난 요리집 음식보다 더 훌륭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달래는 선준이 음식을 잘 먹는 것을 보고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서방님은 뭘 좀 아셔. 이 토끼 잡느라 내가 온 산을 헤맸소.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하며 선준의 밥그릇 위에 가장 실한 토끼 뒷다리를 올려주었습니다. 선준은 달래의 괄괄하고 거침없는 행동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대하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선주는 달래를 교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달래의 무지함과 거친 언행이 모두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달래를 방 안에 앉혀놓고 자신이 외우고 있던 소학과 여사서의 구절들을 읊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모름지기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서는 안 되며 정숙하고 바느질에 능하여 지아비를 섬기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거늘 그대처럼 산을 뛰어다니며 짐승을 잡는 것은 사내의 도리이지 어찌 부녀자의 도리라 할 수 있겠소. 달래는 선준의 고리타분한 설교에 하품을 쩍하며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녀는 선준의 말이 끝나자마자 코웃음을 치며 반박했습니다. 새님, 그깟 바느질 한평생 해서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얌전히 앉아 있다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내 힘으로 꿩 한 마리라도 잡아와 탕을 끓여 먹는 것이 100번 낫지 않겠소? 그녀의 직설적인 반박에 선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사람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선주는 예법과 도리를 강조했고 달래는 실용과 생존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에도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으르렁대던 두 사람이었지만 긴 겨울밤이 찾아오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적막한 방에 단둘이 남게 되면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서로에게 말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주는 달래가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는 숯 조각으로 흙바닥에 글자를 써주며 천자문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이내 글자를 배우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진지하게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주는 추위에 떨며 책을 읽다가 자신의 도포 소매가 뜯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느질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달래가 그의 손에서 도포를 채가더니 익숙한 솜씨로 바늘과 실을 꺼내 꿰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바느질 솜씨는 투박했지만 꼼꼼하고 단단했습니다. 선주는 자신의 옷을 꿰매주는 그녀의 진지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서로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이렇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큰일이 터진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화전민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가을에 수확한 곡식과 말린 채소들을 마을 중앙에 있는 공동 식량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누군가의 부주의로 창고에 불이 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불이야! 창고에 불이 났다! 한밤중에 터져나온 다급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에서 깨어 뛰쳐나왔습니다.
창고는 이미 붉은 화마에 휩싸여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 창고가 다 타버리면 기나긴 겨울을 굶주림 속에서 보내야 한다는 공포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어떤 이는 울부짖었고 어떤 이는 허망하게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물동이를 들고 불을 끄려 했지만 거센 불길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선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평소의 유약한 모습과는 달리 침착하고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내 말을 들으시오. 지금 당장 흩어져서 물동이와 양동이를 모두 가져오시오. 그리고 삽과 괭이를 든 사람들은 내 뒤를 따르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그의 지시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주는 먼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창고 주변의 마른 집단과 나무들을 치우라고 명했습니다. 불이 더 이상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는 책에서 읽었던 화재 진압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두 패로 나누었습니다. 한 패는 계속해서 물을 길어와 불길에 쏟아붓게 했고 다른 한 패는 삽으로 흙을 퍼서 불이 번지는 길목을 덮게 했습니다. 바람이 부는 쪽부터 흙을 덮어 불길의 숨통을 끊어야 하오, 서두르시오. 그의 지휘는 정확하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왕좌왕하던 마을 사람들도 그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래 역시 누구보다 앞장서서 물동이를 나르고 흙을 펐습니다. 그녀는 선준의 의외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를 향한 믿음과 존경심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선준의 지휘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그의 하얀 도포는 검댕으로 얼룩졌고 얼굴은 땀과 재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길의 흐름을 읽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지형을 이용하여 위쪽 계곡물을 아래로 흘려보내 불길의 기세를 꺾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활약에 마을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샌님이라며 그를 무시했던 만드기마저도 그의 지시에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 불과 싸운 지 두어 시간쯤 지났을까. 마침내 거세게 타오르던 불길이 서서히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의 절반가량은 잿더미가 되었지만 나머지 절반의 식량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마을 사람들은 검게 그을린 창고 앞에 모여 망견자실에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는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의 촌장은 흙투성이가 된 선준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님, 정말 고맙소. 선비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올겨울 꼼짝없이 굶어 죽을 뻔했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다른 마을 사람들 역시 선준을 둘러싸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샌님인 줄만 알았더니 보통 담대한 분이 아니시구려. 책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쓸 줄 아는 진정한 선비시오. 선준은 사람들의 칭찬에 어색해하며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달래는 그런 선준의 모습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선준의 용감하고 지혜로운 모습에 다시 한번 반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으로 나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시오, 역시 내 서방님이 될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소. 이렇게 똑똑하고 용감한 분이니 우리 마을의 지도자가 되어도 손색이 없겠소. 그녀의 뜬금없는 외침에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선준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는 달래의 팔을 잡아 끌며 처자, 제발 좀 가만히 있으시오. 라고 속삭였지만 달래의 맹렬한 공세는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식량 창고 화재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마을에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겨울잠을 자지 못해 굶주리고 성질이 포악해진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마을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멧돼지는 흉악한 어금니를 드러내며 밭을 망가뜨리고 닭장을 부수는 등 닥치는 대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남자들이 몽둥이와 괭이를 들고 나섰지만 성난 멧돼지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일촉즉발이었습니다. 멧돼지가 마당에서 놀고 있던 어린아이를 향해 돌진하려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바람 같은 그림자가 나타나 아이를 감싸 안고 굴렀습니다. 바로 달래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낸 뒤 땅에 떨어져 있던 아버지의 낡은 사냥용 창을 집어들고 멧돼지와 마주 섰습니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성난 멧돼지 앞에서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놈, 못된 축생아, 썩 물러가지 못할까? 어디서 감히 행패를 부리느냐? 달래는 앙칼진 목소리로 멧돼지를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멧돼지는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이내 더욱 포악하게 콧김을 뿜으며 그녀를 향해 달려들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선준 역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그의 몸은 공포에 질려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달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멧돼지가 달려드는 순간을 노려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창으로 멧돼지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멧돼지는 비명을 지르며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달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멧돼지를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나운 아모랑이처럼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용맹한 모습은 겁에 질려있던 마을 남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선주는 얼어붙은 듯 서서 달래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 연약한 처녀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책에서 배운 성현의 가르침들을 떠올렸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지혜를 발휘하여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싸움에 직접 뛰어들 용기는 없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당 한쪽에 쌓여있는 주먹만한 돌멩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돌멩이 몇 개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멧돼지가 다시 달래를 향해 돌진하려는 순간 사력을 다해 멧돼지의 머리를 향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정확하게 멧돼지의 눈두덩기에 명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멧돼지는 방향을 틀어 선준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준은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계속해서 돌멩이를 던지며 멧돼지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끌었습니다. 이 미련한 축생아, 이쪽이다. 선준의 교란 작전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자신에게 정신이 팔린 사이 달래는 재빨리 자세를 고쳐잡고 결정적인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멧돼지가 자신을 향해 다시 돌진해오는 순간 땅을 박차고 뛰어올라 창끝에 온 체중을 실어 멧돼지의 어깨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크액! 멧돼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멧돼지는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고 절뚝거리며 산속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상황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준과 달래는 흑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선주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격렬한 흥분에 휩싸였고, 달래는 자신을 돕기 위해 용기를 내어준 선준의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신분의 차이나 가치관의 다름을 잊고 서로에게 목숨을 의지한 동지로서의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낯선 감정에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멧돼지를 물리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에서는 그날 밤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한 돼지고기와 닭을 잡고 집집마다 담가두었던 막걸리를 모두 꺼내왔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모닥불이 피워졌고 사람들은 오랜만에 닥친 시름을 잊고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영웅인 선준과 달래는 당연히 잔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나란히 상석에 앉히고 연신 술잔을 권했습니다. 선준은 난생 처음으로 막걸리라는 술을 마셔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선비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 사양했지만 영웅이 술 한 잔 못하시면 쓰나 라는 마을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한 잔, 두 잔 받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쌉쌀하면서도 달콤한 막걸리는 그의 목을 부드럽게 타고 넘어갔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그는 평소에 꼬장꼬장하고 딱딱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너스레에 맞장구를 쳐주기도 하고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띄었습니다. 달래는 그런 선준의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술에 취해 뺨이 발그레해진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선준의 술잔이 빌 때마다 자연스럽게 막걸리를 채워주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선준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달래의 손을 덥석 잡고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래, 처자, 내 오늘에야 알았소. 그대는 참으로 곱고 또 용감한 사람이요. 내 평생 그대 같은 여인은 처음 보았소.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달래의 얼굴은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얼레리 꼴레리라며 짓궂게 놀려댔습니다. 선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네, 한양에 가면 그대를 잊지 못할 것이오. 정말이오. 그의 말은 술주정이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래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장난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아셨소? 그러니 한양 가지 말고 여기서 나랑 백년해로 합시다. 네? 그녀의 당돌한 말에 선주는 대답 대신 해하고 바보처럼 웃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거리는 한 뼘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며칠 뒤 오영감이 지독한 기침 감기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달래는 아버지를 위해 약초를 캐러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가려는 곳은 험하기로 소문난 호랑이 바위골이었습니다. 선주는 그녀가 혼자 위험한 곳에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따라가셔 지켜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달래는 새님이 따라와 봐야 짐만 될 텐데 라며 핀잔을 주었지만 내심 싫지는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른 아침 함께 약초를 캐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더 험준했습니다. 눈이 녹아 질척이는 비탈길을 오를 때 선주는 몇 번이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달래가 그의 손을 굳게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더없이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선주는 그녀의 손을 잡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달래는 앞장서서 길을 내며 선준에게 산속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 나무는 자작나무인데 껍질을 태우면 기름이 나와 상처에 바르면 좋소. 저 새는 꾀꼬리인데 울음소리가 맑으면 날이 갤징조요. 두 사람은 험한 산길을 오르며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주는 자신이 왜 과거를 보려 하는지, 선비로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달래는 그의 원대한 포부를 흥미롭게 들으며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분이 어찌 춥고 배고픈 백성들의 마음은 그리도 모르시오? 선주는 그녀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책 속의 세상에만 갇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은 눈 덮인 아름다운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발 아래로는 온 세상이 하얗게 펼쳐져 있었고 두 사람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고요하고 아름다운 설경 속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의 차이, 가치관의 다름, 그 모든 것이 하얀 눈 속에 묻혀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그저 한 사내와 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선주는 처음으로 달래가 여인으로서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달래는 선준의 고든 눈빛에서 깊은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깊숙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산골짜기에도 봄 기운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나뭇가지마다 파릇파릇한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선준이 이 마을에 머문 지도 어느덧 석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법 산골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도끼질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물지개를 지고도 넘어지지 않게 되었고 달래가 해주는 투박한 산나물 밥상에도 제법 맛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이 산골 생활에 동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며 묘한 평온함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선준을 찾아 헤매던 그의 집 노비들이 마침내 수소문 끝에 이 화전민 마을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흙투성이가 된 채 마을 아이들과 제기차기를 하고 있는 선준의 모습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련님,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십니까? 지난 석 달간 도련님을 찾느라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노비들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듯 달려와 선준 앞에 엎드렸습니다. 선준은 갑작스러운 그들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이 돌아가야 할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별의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양에서 온 화려한 행색의 사람들을 신기한 듯 구경했고 달래는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쾌활함 대신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막상 닥치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선준을 위한 송별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잔치의 분위기는 예전처럼 흥겹지 않았습니다. 선준은 말이 없었고 달래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선준의 노비들은 촌부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하며 한쪽 구석에서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 영감은 말없이 담뱃대만 빨고 있었고 만드기는 고소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선준을 쏘아보았습니다. 모두가 다가올 이별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준과 달래의 짧고 기이했던 인연이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선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달래와 함께했던 지난 석 달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당돌함, 그녀의 용감함, 그녀의 순수함, 그리고 어느새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녀의 웃는 얼굴. 그는 자신이 이 산골 처녀를 마음에 품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평생 이 산골에서 나무를 하고 밭을 갈며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냉엄한 현실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한양의 명문 이 판서댁의 장남이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가문을 일으켜야 할
무거운 책임감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고 명망 있는 가문의 규수와 혼인하여 가문의 대를 잇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근본도 모르는 산골 화전민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한다면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은 의절을 당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는 달래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책임감 사이에서 밤새 괴로워했습니다. 달래의 순수한 사랑을 택하고 모든 것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현실을 택하고 그녀를 떠날 것인가? 그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달래에게 어떤 약속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동이 틀 때까지 방안을 서성이며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고뇌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편 달래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선준이 밤새 괴로워하고 있음을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자신과는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에게 너무 큰 짐을 지은 것은 아닌지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그의 앞길을 막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날이 밝으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그를 보내주어야겠다고 힘들게 결심했습니다. 이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선준의 일행은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선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퀭했지만 애써 덤덤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오 영감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래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만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달래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씩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가시오, 선비님. 부디 몸 조심하시고 뜻하신 바 꼭 이루시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선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밤새 잠도 자지 않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그가 기침을 할 때마다 다려주었던 도라지와 멀미에 좋다는 생강편이 들어있었습니다. 주머니 겉면에는 서툰 솜씨로 선준이라는 두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그녀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었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외웠던 이름이었습니다. 한양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니 가다가 욕이라도 하시오. 그리고 과거 시험 꼭 장원 급제하시오. 나중에 높은 벼슬아치가 되면 나 같은 산골 계집은 까맣게 잊어버리시겠지. 그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가는 이미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선주는 달래가 건네준 복주머니를 받아 들었습니다. 아직 그녀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주머니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그 작은 주머니가 청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약속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는 말없이 복주머니를 자신의 품속 가장 깊은 곳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자신을 기다리는 일행에게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애틋한 이별은 그렇게 아무런 약속도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선주는 다시 예전의 명문가 자제로서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과거 시험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밤낮을 잊고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을 펼치면 글자들 사이로 달래의 웃는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붓을 잡으면
그녀의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의 감촉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정신을 집중하려 할수록 더욱더 선명하게 그녀의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호롱불 아래에서 홀로 책을 읽다가 문득 달래와 함께 수치로 글자를 배우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그녀가 끓여주던 투박한 토끼탕 맛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녀에게 깊이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에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그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녀 없는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선주는 창백한 얼굴로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달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험관이 시제를 내걸었고 그는 붓을 들어 답안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백지장처럼 하얗기만 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망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귓가에 서방님,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하는 달래의 앙칼진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주변에는 긴장한 유생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를 듣고 나니 혼란스럽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달래의 복주머니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 결코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고. 그는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막힘없이 답안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의 결과가 발표되는 날, 선준의 집은 초조한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장원 급제자의 이름이 적힌 방이 나붙었고 그곳에는 이선준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준이 장원 급제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순식간에 경사스러운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축하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집안은 며칠 동안 잔치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가문의 명예를 드높였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원 급제 소식과 함께 한양의 내로라 하는 명문가들로부터 혼담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의정 댁의 고명딸, 병조판서 댁의 손녀 등 그 상대는 하나같이 쟁쟁했습니다. 선준의 부모님은 그중 가장 가문이 좋고 현숙하기로 소문난 이참판 댁 규수와의 혼사를 서둘러 진행하려 했습니다. 선준은 이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좋은 신부감까지. 그러나 그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 달래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높은 벼슬도 명문가와의 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래와 함께하는 소박하지만 진실된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며칠을 고심한 끝에 마침내 부모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 불효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소자는 마음에 품은 여인이 있사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그의 부모님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지난 겨울 산속에서 조난당했을 때 만났던 달래와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비록 그 아이는 신분이 미천하고 배운 것이 없사오나 소자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람이옵니다. 부디 저희의 인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간절한 청에 그의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당장 그 아이를 잊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집안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주는 부모님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네가 기어코 그 근본 없는 것과 혼인을 하겠다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집안의 재산 한 푼 받을 생각 말고 호적에서 내 이름을 파낼 줄 알아라. 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선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소자,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관복도, 갓도 모두 벗어던지고 평복 차림으로 마구간에서 가장 빠른 말 한 피를 끌어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달래를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며칠을 달려 마침내 그는 익숙한 산골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지난 겨울과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달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달래의 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익숙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래가 여전히 괄괄한 모습으로 영차 하는 기합소리와 함께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선준의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눈을 비볐습니다. 선비님, 어찌하여 다시 이곳에 오셨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아치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지. 이렇게 초라한 행색으로 다시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선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꿈속에서만 그리던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자 가슴 벅찬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씩씩하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흑투성이인 얼굴마저도 그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는 달래의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거칠어진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달래는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얼굴만 붉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애틋하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주는 달래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양의 명문가 자제이자 장원 급제까지 한 선비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달래는 기겁하며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달래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달래 처자, 내가 어리석었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양으로 돌아가서야 비로소 알았소. 내 마음이 이미 온통 그대에게 향해 있었다는 것을. 책을 읽어도 글을 써도 온통 그대 생각뿐이었소. 그대가 없는 한양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소. 그는 품속에서 달래가 만들어준 낡은 복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이 주머니를 품고 과거를 치렀고 이 주머니 덕분에 장원 급제를 할 수 있었소. 그러나 장원 급제의 기쁨도 부모님의 칭찬도 그 무엇도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을 이길 수는 없었소. 그는 달래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마침내 그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달래 처자, 지난 겨울 그대가 나에게 말했었지. 눈밭에서 주운 서방님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허나 틀렸소. 하늘이 맺어준 인연에 이끌린 것은 그대가 아니라 바로 나였소. 부디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내가 평생 그대를 아끼고 그대에게 붙잡는 법 대신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살게 해주시오.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달래의 눈에서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굵은 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힘찬 동작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주는 그녀의 대답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감과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의 사랑이 마침내 모든 벽을 허물고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경상도의 어느 작은 고을에 새로 부임한 젊은 사또는 부임 첫날부터 고을의 아전들을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그는 장원급제 출신답게 학식이 깊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의 부정이나 비리도 용납하지 않는 꼬장꼬장한 성품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어질고 인자했지만 백성의 고혈을 빠는 아전들에게는 추상 같은 불호령을 내리는 그였기에 고을은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을에는 사또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사또의 안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염집 규수들처럼 규방에 얌전히 앉아 바느질만 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사냥복 차림으로 말을 타고 남편인 사또의 순식일에 당당하게 동행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사또보다 먼저 나서서 괄괄한 목소리로 시시비비를 가려주기도 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이내에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의로운 성품을 알고는 여장부 마님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 꼬장꼬장한 사또와 괄괄한 안주인이 바로 선준과 달래였습니다. 선준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달래와 혼인한 뒤 스스로 지방의 외직을 자청하여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달래와 함께 백성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진정한 목민관이 되고자 했습니다. 달래는 그런 남편을 도와 자신의 장기인 산속 생활의 지혜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물이 솟는 곳을 찾아내고 역병이 돌면 약초를 캐어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티격태격했습니다. 선주는 달래에게 마님 채통을 지키시오 라며 잔소리를 했고 달래는 선준에게 새님 책상 앞에만 앉아있지 말고 백성들의 땀 냄새를 좀 맡아보시오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툼 속에는 언제나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늘이 맺어주었다고 우기던 당돌한 처녀와 그 운명에 속수무책으로 휘말려버린 꼬장꼬장한 선비는 그렇게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의 세상을 넓혀주며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가장 특별하고 행복한 부부가 되어 오래오래 살아갔습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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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